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다재다능, 팔방미인, 아마 이런 단어들은 이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각광받던 아나운서였습니다. 갑자기 사표를 내고 여행 작가로 변신하더니 소설도 내고요. 자기 회사도 차리고 그러다가 인생학교라는 학교까지 또 문을 열었네요.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손민아 전 아나운서, 손민아 대표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재다능 팔방미인 마음에 듭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좀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너무 일을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그러게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함만 몇 개예요? 그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회사 대표이기도 하면서 인생학교 교장이란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모 언론사의 편집인이기도 하고요. 블로그 뉴스. 네. 그리고 뭐 그 작가이면서도 강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막상 또 따지고 보면 다 한 길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아나운서로 활동할 때보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어쩌면 더 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다 연관된 일들? 예,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작심해서 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워낙 일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제 자신은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에게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고 또 일과 일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제 스스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것도 있고요. 아나운서를 몇 년 하셨죠? 10년 했습니다. 10년. 딱 10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 뭐 미나 공주라는 별명도 있었고. 맞아요. 골든벨을 진행할 적에 그 도전 골든벨이라는 학생들 퀴즈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 제가 초대 MC였거든요. 1회 때부터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때 미나 공주라는 별명이 있었죠. 근데 그 별명으로 오랫동안 불렸습니다. 네. 사표를 낸 게 몇 년이죠? 2007년도였어요. 그럼 아나운서 생활 10년, 그 후 10년. 맞아요. 딱 10년 됐네요.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됐네. 네. 그 10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다채롭고 다양한 일들이 펼쳐진 거고. 원래는 방송을 그만두고 저는 말쟁이로 산 10년 이후에 글쟁이로만 10년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책을 쓰고 뭐 여행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라든지 생겨난 인연들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가지들이 쳐진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 시절에 이미 여행 에세이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 작가로 이미 데뷔를 했던 거잖아요. 네, 퇴사하기 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을 적에 원래는 작가로 데뷔를 하겠다라는 어떤 작정을 하고 한 일이 아니었고요. 그 스페인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좀 더 성숙한 언론인으로 방송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경험을
글로 썼던 것이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예,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재직 중에 네. 스페인 1년 유학. 네. 뭐 대학 때 전공이 스페인어 네. 맞죠? 서서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학 전공을 살려서 스페인어도 제대로 좀 더 익히고 네. 그런 여러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1년 갔다 왔는데 네. 그게 이제 글로 써서 여행 작가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저에게 어. 새로운 문이 열렸죠. 그리고 나서 이랑 이참에 작가로 가자. 결심한 거예요? 네, 그때 유학을 다녀온 게 2005년도고 책이 나온 게 2006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또 2년을 더 다녔네요, 회사를.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너무 많은 좋은 반응들을 얻고 나서 여러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사실은 보냈거든요. 그래서 같이 책을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 10권 정도의 책을 시리즈로 여행기를 한번 써보자라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네. 이걸 내가 과연 택했을 때 방송을 그만둬도 후회가 없을까? 방송국에 있으면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어떤 것은 또 최악의 상황이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되겠어. 네. 네. 그랬는데 그때 결론은 미래는 알 수 없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추측해서 그걸 예측해서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보다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했는데요. 하고 싶은 것. 네, 저 안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자신 있었던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보다는 그것이 어떤 화려한 무대든 아니면 정말 어떤 소박한 무대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실제 세상에 나가서 좀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보고 예. 그것을 글로 좀 더 오랫동안 깊고 좁은 커뮤니케이션을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글쟁이가 한번 돼보자라고 결심을 했죠. 정말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택한 거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후회는 없고요. 네. 그 주변의 선배들이나 저희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본격적인 디지털 노마드 시대다 뭐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네. 오히려 제가 조금 앞서 선택한 것처럼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행 에세이를 몇 권 냈죠? 여행 에세이가 6권이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번역서 2권, 소설 1권 나왔습니다. 참 부지런하십니다. 그 어느 나라예요? 여행 에세이? 스페인, 일본, 페루, 아르헨티나, 프랑스 그리고 여러 여행지를 모은 책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소설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여행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뭐 한 일주일 여행 갔다 와서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길게는 3년까지 살았고요. 어디서 프랑스 주로? 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페인도 1년 머물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페루하고 일본만 조금 짧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다녀온 그런 나라들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제일 어렵죠? 네. 그냥 저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고 또 언제나 가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곳 중에 하나는 스페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요. 제가 막 정신없이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서 앞뒤 안 가리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다가도 한번 바르셀로나를 갔다 오면 이렇게 딱 정신이 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빠야만 하는가, 좀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요. 좀 느리게 가는 삶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만 이렇게 뭐 아껴두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예. 가끔씩 친구들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오래 사는 건 프랑스네요. 네,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계시게 됐어요? 원래는 여행기를 쓰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딱 이제 머물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심지어 파리가 너무 싫었고요. 왜요?
대부분 파리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죠? 여행자일 때는 너무 좋다가 어. 정착을 하면 굉장히 좀 일단은 날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사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늘 우중충한 날씨. 그래서 흐린 날이 일조량이 많아요? 런던보다도 적다고 할 정도로. 아, 파리가요? 네, 오. 좀 그런 느낌이 있고. 런던이 비 많기로 소문난 도시인데 맞아요. 거기보다도 일조량이 적다? 네, 그렇다고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정을 나누고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파리 깍쟁이들이 많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하고 아무래도 문화적인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살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봤더니 이들이 이렇게 까탈스럽고 잘난 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유요? 이럴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 대국이라는 것이 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자기 뿌리 속에 자긍심 네, 이런 거. 정말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예, 자기의 그 생각을 확고히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생각을 말할 줄 모르고 약간 어떤 우리 교육의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 흔히 하는 비유로 대학 갈 때 시험 문제조차도 그들은 노트 한 권을 주고 한 6개 정도의 문제를 주관식으로 써서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칼로레안가 하는 네. 그, 예.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맞아요.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개개인의 어떤 개인주의가 비록 낯선 사람이 나를 처음에는 외롭게 했지만 자기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줬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오랫동안 그 도시에 공기 중에까지 다 스며들어 있는 그 예술의 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이 나라를 좀 본격적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잠깐의 여행기를 쓰고 돌아가기는 아깝다. 또한 그때가 여행기 3권을 썼을 때였는데요. 제가 썼던 책들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큰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뼈아픈 그런 과정을 스스로라도 선택해서 가지 않으면 그냥 나는 똑같은 풍경을 보고 그거를 대충 묘사하는 정도의 여행기밖에 쓰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단계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달나라를 가도 소용이 없겠다 이거는.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엄청난 매력을 느끼면서 이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소설을? 네. 그건 또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글쟁이로 살기로 맘먹었으니까 글이라는 필드 안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번 어려운 과정이니까 뛰어보자.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한번 뛰고 나면 100m 달리기는 좀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래 걸렸군요. 네, 결국은 3년을 있었습니다. 예. 소설 아무나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어려서부터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글 쓰는 거 좋아했어요. 네. 제가 좋아하기도 했지만 글은 언어 배우는 거나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기도 해서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항상 식탁 위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책이 아니라 노트와 책도 펜이. 있었지만 책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흔히 여기저기 책을 둔다는 집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노트와 필기구를 여기저기 둔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 종이에다 써서 글로서 소통을 많이 했고요. 예.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에 그 벽 같은 데도 이렇게 벽지 위에다가 하얀 종이를 하나 덧대서 마음껏 저희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쓰도록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족들끼리는 저희는 편지도 많이 쓰고 그래서 글 쓰는 것이 뭐 일기 같은 것도 어릴 적부터 써왔던 습관이 지금까지도 저는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뭔가 생각이 떠올랐을 때나 이렇게 글로 적지 않으면은 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완전히 몸에 뱄군요. 네, 익숙한 일이어서 그래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설은 그래 좀 평가를 잘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냥 처음 달린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는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기쁜 과정이었어요. 이 새로운 도전을 해서 뭔가 끝 마무리까지 지었다. 이런 성취감. 그것도 물론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실제 달리기도 단거리를 더 잘하고요. 순발력이 지구력보다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끝을 보았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렇죠. 용기가 되는 일이었고. 장편 소설이죠. 네.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소설 쓰는 일이 그렇게 네. 즐거웠어요?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또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책하듯이 혹은 자동차 타고 달리듯이 인생을 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멈추어서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면밀히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져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면을 묘사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마주 앉은 장면이 예. 소설이 되려면 맞아요. 에세이처럼 그냥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뿌리는 무엇인지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물 한 잔에 담긴 의미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애정이나 감사함이 생겨나게 된 건 정말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소설을 더 쓰실 것 같은데? 네, 저 쓰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바빠서 도전을 못 하시나요? 네, 제가 정말 현실적인 어떤 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지 않다면 아무 일이나 제가 마음껏 골라서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다면 아마도 책상 하나 놓고 소설을 쓸 것 같습니다. 예. 네. 소설 쓰는 게 그렇게 본인에게 또 맞는군요. 네, 저에게 정말 즐거웠고요.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일생에 한 번은 당신만의 소설을 써라, 한 장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죠.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한 장이라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네. 이제 여행 책은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 돌아와서도 2권이 나왔으니까요. 또 나왔어요? 네, 지금도 쓰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요? 네, 1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지금 쓰는 나라는 어디예요? 지금은 타히티, 프렌치 폴리네시아 여행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또 언제 갔다 고갱에 와요? 관련해서. 언제 갔다 왔어요? 거기 또? 틈틈이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제 삶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가고 있고 또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을 또 바쁘게 지내기도 하고요. 2번을 다녀왔어요. 작년에 갔고 재작년에도 갔고. 네. 그리고 회사를 차렸어요. 네. 회사를 회사 이름이? 3년 됐습니다. 네,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희 회사는 저희가 표방하는 거는 라이프 디자인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일단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현대사회 딜레마 같은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페달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밟아야만.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네, 그 내리지 못하고.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행복이 내 안에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우리 사회와 조금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솔루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여행 에세이들의 주제라서요. 예, 예.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어떤 지혜로운 생각들이나 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좀 들어오면 사람들이 꼭 한 가지 깃발을 꽂아놓고 모든 사람이 저길 달려가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지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삶을 디자인하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세우게 됐고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인생학교 교육이고요. 인생학교가 이 회사의 한 사업인 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이라는 그 테마를 저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꼭 학교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생의 멘토들을
때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면 네. 정말 집중적으로 만나죠. 만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24시간 낯선 사람도 같이. 갑자기 나의 스승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은 우리 삶에서 늘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여행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학교와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저희가 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학교는 좀 이따 본격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네. 여행연구소? 네. 뭘 연구하냐고요? 여행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어떤 길 위에 시점이 다르고 지금 현재 고민이 다르고 다 다르죠.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여행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어디를 가는 게 아프리카 가는 게 유행이다. 그래서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어울리는 옷이 없는 것처럼 여행은 더더군다나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구소를 누가 찾아오면 네. 상담을 해서 여행을 이렇게 디자인해주는 그런 건가요?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행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여행에 대한 교육? 네. 아. 그런데 이것이 뭐 사진 찍기, 비디오로 뭐 촬영하는 거, 여행 글쓰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여행에 대한 그 자기만의 그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잘 기록하는 방법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데 예. 그와 더불어서 뭐 여타의 다른 교육들과 조금 다르다면은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나에게 여행이란 무슨 의미고 여행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세상을 보는 렌즈는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여행에 대한 철학적 고찰. 네 그런 거를 같이 그리고 공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네. 거기도 고객들이 많이 옵니까? 거기도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그 번드가 이루어져서 아주 그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여행을 단지 좋아하거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도전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뭔가 조금은 억압된 듯한 남들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혹은 나이 든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좀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욜로라는 말도 유행하잖아요. 예. 내 한 번 사는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저희가 열어놨을 적에 그런 용기를 주변 사람들은 다 뭐야 정신 차리고 현실적으로 살아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쪽에 오셔서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셔서 지금은 아주 재미나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가 인생학교. 네. 그러니까 만드신 회사의 주된 사업은 주로 교육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 동시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네.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주로 교육을 하는데 제가 방송국에도 있었고 글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인생학교. 이게 특히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프랑스의 작가죠. 네. 알랭 드 보통 씨. 알랭 드 보통. 네. 그분이 프랑스에 먼저 만들었던 학교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름 때문에 조금 그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언론 기사에도 잘못 나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태생은 스위스고요. 그리고 국적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고 있고 인생학교는 런던이 이제
본교입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활동은 안 해요? 안 하지만 프랑스를 자주 가고 불어도 완전히 글쎄요. 능통하고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 네, 프랑스 문화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예, 있는 예. 사람이어서 특히나 또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다들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런던에 살고 있고 The School of Life 런던이 원래 본교입니다. 네, 2008년도에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뭐 여러 이른바 분교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이 10번째고요. 10번째. 2008년도에 처음에 세웠을 때 그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회사를 만드는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알랭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캠브리지 대학까지 나왔는데 게다가 뭐 수석 졸업인가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뭐 역사,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막상 사회 나와 보니까 학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어떻게 잘 사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네. 내가 인생을 위한 수단은 되게 많이 배웠는데 진짜 어떤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배운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의 책이나 그의 글들이 네. 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인생에서 소소하게 배우는 네. 삶이란 무엇인가, 네. 사랑이란 무엇인가, 맞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거에 아니겠습니까? 대한 고찰을 하는데 예. 보통 철학자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좀 더 실용적인 어떤 그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혹은 정말 우리의 일상하고 밀접하게 쉽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는데 물론 깊이가 있지만 아주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책만 쓸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좀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네, 학교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이제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학교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주변 지인들하고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문을 2008년도에 열었고요. 런던에서. 네, 유럽에도 여러 나라에 가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고, 뭐 독일, 암스테르담,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에도 가 있고요. 한국은 언제 문을 열었죠? 한국은 저희가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2015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 1년 네. 조금 넘었군요. 네, 그리고 근데 그 알랭드 보통의 인생 학교를 한국에 유치하고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손민아 대표가 그걸 따내셨는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인이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었어요. 2008년도 2월이었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알랭드 보통씨를. 어떤 잡지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예. 한국의 그 셀레브리티인데 글을 쓰는 셀레브리티가 외국에 있는 작가를 만나는 어떤 과정을 촬영하고 그리고 잡지 기사로도 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시리즈물을 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랭드 보통씨를 맡게 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고요. 얘기가 정말 잘 통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학교 만들었다? 학교를 만들 건데. 만들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뭐 주고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뭐 축하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당신도 책 쓰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우리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메일을 주고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바로 프랑스에 가서 살게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고 그렇죠. 네, 한국에 또 적당히 그렇게 교류하는 뭐 작가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 가지 뭐 또래이기도 하고요. 이 생각을 나누는 좋은 어떤 동료이자 뭐 저는 팬이기도 하고 독자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점점점 인생학교가 해나가는 일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알랭드 보통씨랑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한국이야말로 이게 필요하다. 이게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너무 기반이 단단한 큰 기업이 찾아왔을 때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너무 상업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정말 유럽 스타일로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진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학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손민아 당신이 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테니까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보냈고요. 다른 회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말고 한 2군데가 더 있었어요. 네네. 한 3군데를 놓고 알랭드 보통씨도 고민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이메일로
어떤 생각을 묻는 질문 같은 게 오기도 했고요. 일종의 테스트, 네, 1년 시험도 동안 보고. 긴장됐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당신 회사랑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던 게 2년 전입니다. 네. 네. 뭘 가르치는 데입니까? 인생학교라는 거. 도대체 인생이 뭐예요? 그건 아마 아무도 못 가르칠 텐데,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온 다음에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인생을 다 아는 게 아닌데도 그런 어떤 책임을 이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부터가 내가 사회인으로서 혹은 뭐 결혼을 해서 내가 남편이 돼서 아내가 돼서 엄마가 돼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앞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제는 정말 선생님이 없는 거죠. 이제야말로 필요한데 약간 그런 문제들 일상을 통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좀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면 과목 이름을 좀 알려줘봐요. 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선택을 잘하는 법이라든지. 선택을 잘하는 법? 네. 뭐 그건 자신감. 누가 가르쳐요? 제가 가르칩니다. 네. 손미나 교수의 선택을 네. 잘하는 법. 네. 또 뭐 자신감 있게 사는 법이라든지 또 일과 삶의 균형 잡는 법. 1과 3. 네. 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 네네. 네. 또 차분함을 유지하는 법. 차분함? 네. 스트레스를 뭐 덜 느끼는 법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이런 수업도 있고 그리고 파트너 자기 짝을 고르는 법.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법, 대화 잘하는 법. 허허. 네. 과목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진짜 딱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매일 필요한데 사실은 배운 적이 없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대화 잘하는 법을 한 번이라도 과목으로 내가 배웠더라면 회사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의 한 30-40%는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60-70%는 해결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을 떼기 위해서 모아놓은 어떤 땔감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불을 붙여서 열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막상 그 부분을 배우지 모르죠. 못한 것 같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곳이고요. 저희는 일방적인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클래스 리더라고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요.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네, 문제를 제기하고 예.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혹은 예전의 명화 속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를 가르쳐준 다음에 당신의 어떤 그 생각은 어떠냐라는 거를 묻기도 하고 네.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목은 여러 개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안에서 추구하거나 그 깊은 맥락 속에 들어있는 건 한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안에 누구든지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떤 문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을 좀 같이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법을 직접 가르치신다고? 네, 제가 가르치는 어떻게 겁니다. 잘 선택할 수 있어요? 한수만 아주 가르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선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잘 안 해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깊이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개개인의 어떤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선택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이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요. 사실은 말하자면 나는 출근할 때는 무조건 흰색 옷만 입겠다. 라는 식으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죠. 네. 나는 아침 식사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어허. 혹은 커피숍에 가서는 나는 무조건 카페 라떼를 마실 거야. 라는 것들을 한 가지로 이렇게 축소만 시켜놔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해야 할 대상 자체를 줄여라.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 주변에서 일상화 혹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골라서 그것만 실천하셔도 정말 제 말대로 실천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6개월만 해보셔도요. 아니 한 3개월만 해보셔도요. 삶이 완전 질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걸 가르치면서 실천을 좀 해봤거든요. 예. 정말 그러니까 즐거워져요. 아침마다 오늘 뭐 입고 나가지 고민하는 거 없어지는 거고. 네, 없어집니다. 커피숍 가서 뭘 마셔야지 고민하는 거 없어지는 네.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네네. 다른 잡생각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항상 나는 양복 색깔은 2가지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패션 센스가 없거나 예. 뭐 지루함을 즐기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더 중요한 부분의 문제를 그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예, 그런 방법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택을 어렵게 했던 그런 이유들은 예, 무엇이었는지를 네. 다 같이 이렇게 짚어보는 일종의 테라피? 예,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부터 생각해보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우선 무게중심이 달라지게 되고. 네. 내가 지금까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했구나. 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 과정들이 다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수업을 쭉 이렇게 듣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네, 것이 꼭 뭐 선택 수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업을 다 듣고 났을 때에 예. 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교가 다른 이름으로 영혼의 찜질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뭔가 좀 개운하고 맑은 상태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디자인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손민아 대표는 아침마다 항상 하얀 옷 입고 출근합니까? 저는 무채색 옷으로 직장 옷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은 또 다른데 아마 다른 걸 줄여야죠. 본인에게 덜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찾으시라는 얘기지 꼭 옷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올리버 섹스 같은 그런 작가도 얘기 들어보면 80평생을 같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데 쓴 어떤 습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쓸데없는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다 쳐내고 내가 세이브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데 집중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삶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정 부분 굉장히 단순하게 자기 삶을 예, 설정해 예. 놓은 것들이 반드시 예.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선민아 대표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몰두해서 결정해야 하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기 때문에 혹시 더 젊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배울 수 있는데 좀 자기 타성에 젖어서 나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이니까 난 그런 거 싫고 익숙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태도를 갖게 될까 봐 그런 걸 좀 경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이 피곤해요. 저 같은 사람? 본인 스스로가 피곤해요. 아, 네. 그럴지도 몰라요. 네. 이 학교는 어떻게 1년 좀 넘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까? 네, 저희 여기 뭐 입시도 있어요? 아니요. 학력 제한도 없고 아. 나이 제한도 없고요. 네. 뭐 고등학생부터 70대 후반까지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지역도 상관없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저희가 30명 정도 규모의 작은 클래스를 하고요.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네. 토론식으로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대규모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도 열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다 합했을 때 1년 동안 한 4,500여 분이 다녀가셨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특징은 오셨다가 이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뭐 가족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입학하면 졸업증 이런 것도 줍니까? 학기제 수업을 들어서 이제 몇 개를 채우셨을 때는 예. 저희가 수료증을 드립니다. 네. 한 과목씩만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네,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전체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를 1년 동안 다 함께 하겠다. 그런 프렌즈 제도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뉴스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때일수록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될까라는 생각.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20대 때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때가 참 중요한 시기인데 요즘은 참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어쨌든 그 수업을 많이 듣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 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정말 작은 돈이라도 소액으로 펀딩을 하시면 그분도 인생학교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일정 금액이 모일 때마다 25세 청년들을 무료로 수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25세 미만 뭐 나이를 그렇게 정해서 좀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미래에 우리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런 어떤 특별 수업들도 계속 개설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홈페이지 보시면 내가 가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교육받을 기회를 준다는 일종의 기부도 네, 하고 그런 있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자기도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간간히 짬을 내서 여행을 다녀오시고 네. 그리고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시고. 네. 아, 이제서야 이 인간 손미나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오래 걸리네요. 아까 왜 그런 얘기 했죠? 라이프 디자인 파트너. 네. 그때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슨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계속 이렇게 페달을 밟고 가는데 좀 이렇게 멈춰야 된다.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은 안 멈추잖아요. 막 일을 계속 벌리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혼자 하는 일은 거기에는 글 쓰는 것밖에 없고요. 강의하는 거랑. 나머지는 뭐 저의 좋은 파트너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뭐 에디터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리더 대장 역할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밤도 새고 그리고 뭐 주말 주중도 없이 정말 피폐해질 정도로 일을 하긴 했어요. 처음에 한 1, 2년은.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삶을 잘 살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겠느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좀 찾자라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주중에는 아마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정말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주말에는 저희는 마치 프랑스에 있는 회사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이메일이나 무슨 뭐 문자 같은 거 저희는 직원들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외면하는 사이고요. 저희는 회식도 없고요. 예. 그런 거 없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삶을 저는 충분한 휴식, 뭐 모임 같은 거 많이 나간다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없이 하고 뭐 운동하고 책 읽고 이런 시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틈이 나면 여행. 항상 가방을 싸놨다가 이제 떠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음번에 그게 저에게는 쉼표입니다. 다음번에 갈 장소도 정해놨어요? 네, 저희 그 싹 여행연구소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여행 원정대라고 해서요. 싹 원정대라 해서 싹 멤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네. 그리고 싹 여행 선물이라고 해서 여행을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여행을 선물하는 프로젝트도 합니다. 또 거기도 또 기부가 들어있고. 네. 그런데 원정대 프로그램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와이에 갈 예정입니다. 자, 인생의 어떤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분이지 어떤 목표 이것을 중요시하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 저는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안 물어볼 수 없어요. 네. 목표가 있다면. 나이 많이 먹고 제가 뭐 그 삶을 다 살았다 뭐 이런 시점에서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했던 뭐 요런 일이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 네, 우리 사회에 그런 정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얘기거리가 많고 호기심이 많은 할머니. 그렇습니다.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 네, 쉽지 않죠. 진짜 욕심이 많으시네. 네.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네. 그것이 사회의 보탬이 되어야 하고. 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에너지를 갖고
흥미와 재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네. 그런 노년을 맞고 싶다. 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 욕심쟁인가? 이렇게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네. 그 혹시 바로 한 1, 2년 안에 네. 뭐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새롭게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이걸 이제 꾸준히 해나간다. 네, 하긴 아직 인생학교도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지금은 서울밖에 없어서 저도 학창 시절에 중학교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역에서 있었거든요. 어디서? 청주에서 다녔습니다. 아버지 직장이 거기 있으셔가지고 어. 그래서 뭔가 어떤 문화적인 혜택 같은 게 없는 게 항상 불만이었었기 때문에 요청이 많아요. 저희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지방에 많아서. 해야죠. 네, 그래서 인생학교를 좀 더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저의 목표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층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좀 미리 이런 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라든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 엄마들, 뭐 이런 회사의 대표들 이런 분들에게 좀 특화된 교육. 네, 교육을 하는 것도 하고 싶고 하여튼 이걸 잘 유지하고요. 작가로서의 어떤 감을 잃지 않게끔 간혹 틈날 때마다 여행 가고 글 쓰고 이렇게 소설은 언제 도전하실 거예요? 소설은 맨날 생각해요. 사실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만 계속 적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네, 빨리 쓸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단편부터라도 좀 하나씩 이렇게 써보시면. 습작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막 용기 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소설 쓰고 있을 적에. 뭐였냐면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얘는 꽃이 될 거니까 심고 얘는 안 될 거니까 안 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수백 개의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자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글은 그렇게 쓰는 거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바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때가 왔을 때 그 아이가 꽃을 피우겠죠. 자, 이 인생학교 나도 한번 문 두드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네. 뭐 굳이 거기를 두드리지 않더라도 손민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나도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퍼뜩 생각이 들으시는 네.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 말씀만 하시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대답이 사실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거든요. 꼭 인생학교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사실은 그 매일매일의 어떤 내면으로의 여행을 통해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기를 쓴다거나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한다거나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거울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5분이라도 가져보시면 정말 삶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힘들다 하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됐는데 그런 것들 좀 잘 이겨내고 서로의 힘이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개개인의 삶이 행복한 사회가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적당히 쉼표 찍으시면서 네. 동시에 또 더 많은 왕성한 활동으로 우리 앞에 희망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면으로의 여행. 네. 아나운서였다가 여행 작가였다가 지금 내면을 키우는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인생을 하나로 다 요약하면 내면으로의 여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